먼저 5편의 작품 중에 표제작이 되어오고 있는 드림랜드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나레이터로 화자가 나오고, 이 화자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만난 나중에는 살짝 정신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죄수로 나오는 남편을 살해한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가 생고생하는 이야기가 드림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랜드의 의미는 사실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플러스큐와 메디슨이 만나는 곳인데요. 여기는 우리 시카고 사시는 분들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메디슨 그러면은 그러니까 번호로는 0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와 플러스키 만나는 곳에 제가 가끔씩 내려가서 6개월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 갈 때 너무너무 으스시했던 게, 거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장례식장, 퓨너럴홈, 그 옆에 철치, 조그만 교회, 그 옆에 술집. 그러면 이 세 개가 연달아 가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가보신 적 없으시면 가시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시고, 퓨너럴홈, 철치, 또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리코 스토어, 또 반복이 돼요. 그 옆에 퓨너럴 홈은 거기는 좀 아마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뭘 봤냐면요, 높은 빌딩,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빌딩 사거리 교차로에 니온 사인이 있는데, 그것도 껌뻑껌뻑한 그 니온 사인에 제가 25년 전에 지나가면서 영어로 이렇게 쓰인 걸 봤어요. American dream is not just a dream. It's our life.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American dream is not just a dre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는 그 무언가다 라고, 그렇게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고층 빌딩 꼭대기에 쓰여 있는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밑에 유리창은 다 부서져 있었고요. 그 유리창에 까만 봉지 있잖아요. 우리 가비지백. 그 까만 비닐 종이가 펄럭펄럭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깨지고 나니까 거기 이제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빗물도 막아야 되니까 까만 쓰레기 봉지가 거의 저 피아노 색깔의 그 까만 그런 아넥스 블랙 그 비닐 봉지가 있는데, 그 바람에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비치는 American dream is not just a dream. 근데 그 밑에 펄럭거리는 쓰레기 봉지. 그게 저에게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거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뭘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다가 20년 후에 드림랜드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드림랜드가 우리가 어떤 땅 속으로,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들은 다 이 드림랜드로 들어가는데, 이 티켓이, 입장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드림랜드로 들어가려고 했던 두 여자의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회 때도 드림랜드라는 그런 어뮤즈먼트 파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거절이 되었죠. 그것은 유년기의 회상은 대체로 제 소설에서는 어떠한 지금 현실을 상징하는 상징 기억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드림랜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드림랜드로 들어갈 때 입장권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입장권을 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민 왔을 때 유학생들은 앞으로의 꿈은 있지만 그 유학생들이 그 논문이 좌절됐다든가, 논문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시련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백인이나 흑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영어 때문에 혹은 문화 차이로 고생하면서 마치 이 입장권을 당당히 갖고 왔는데, 시민권도 얻어서 왔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언어 장벽 또 문화 장벽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흘리는 눈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가 필요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는 버럭 화를 내곤 했다. 우리 혹시 남편은 공부를 하고 와이프는 공부를 안 한 경우에 이런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드림랜드는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36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때문이에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오봉환 박사님이나 이풍자 이사장님께서는 영어가 너무 편안하시잖아요.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저는 아직도 밥을 하다가 미국 뉴스를 들으면 안 들려요. 미국 뉴스를 볼 때는 항상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I'm ready to listen English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들으려면 저는 일단 모든 하던 일을 딱 그만두고 영어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꿈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작품이 선택이라는 작품이에요. 선택은 제가 이 작품집을 냈을 때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대체로 국문학을 전공으로 하고 평론가나 혹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 5편의 작품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잘 쓴 작품은 하나같이 나바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아까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김종옥 선생님도 그러하고 몇 분이 이렇게 가장 감동받은 작품은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인민자 분들에게는, 독자분들에게는 왜 선택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은 작품이 되었고,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나바호의 노래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선택은 아까 서머셋 모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 육감이 뭐라고 했죠?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외에 육감이 있는데 그 육감은 바로 돈의 문제. 우리가 작가라 할지라도, 문학가라 할지라도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망, 사회 진출에 대한 욕망, 메인스트림에 아무리 고독을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선택은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쌩고생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자녀 교육과 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의 문제, 자녀 교육도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상 강도가 드나드는 흑인가에서 그런 데서 일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대학 공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 했는데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시카고에서는 세탁소죠. 예, 세탁소에서. 근데 이 세탁소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도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서버브에서 세탁소 하면 오시는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멋쟁이 롤스로이스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세탁소는 왜 이래요? 이런 세탁소가 정말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탁소는 실제로 보았던 세탁소입니다. 그 창살 틈으로 표를 내고, 그러면 그 표를 보고 돈을 또 보기로 이렇게 내요. 그럼 이 친구가 세탁물을 건네주는데 이 창살과 창살 사이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세탁물을 여기서 서버브에서 드릴 때는 세탁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수평의 느낌으로
거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옆으로 돌려서 그 창살 사이로 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도 요렇게 조심스럽게 받아서 탁 들고 그 다음에 폴드 해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25년 전, 30년 전에 세탁소를 이런 위험한 곳에서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고생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옷을 많이 걸려고 이렇게 사선으로 레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직선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은 면적을 옷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셔츠들이 하얀 셔츠들 그런 것들 웃도리들이 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웃도리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레일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 눈에는 마치 얼굴 없는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우리 이민자들 앞에서 제가 그때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는 다들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얘기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탕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혹은 우리 30년 전, 40년 전에 오신 분들이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민자들의 터전을 이루었던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 선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을 썼을 때 제가 이제 이민자들의 초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동창 중에서도 성격이 맞는 사람, 그것도 또 동기, 막 이렇게 점점 이 범위를 축약해 나가면서 우리가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최순복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끈은 없는데 거창해서 산 적이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친밀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성격도 다르고 뭐 학교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동네에 1시간 반 떨어지신 분들도 그냥 독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민자들의 초상은 서로 띄엄띄엄 간격이 있을지라도 선택을 제가 썼을 때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너무 저녁이 되면 한 몇 년 동안 그렇더라고요. 부모님 상을 당하고 나면 한국에 계신 분들과는 달리 혹시 저녁 때 노을 질 때마다 엄마 얼굴 1년에 한 번만 봤으면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엄마 얼굴을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라도 보기를 원했는데 꿈에서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엄마에 대한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선택에서는 죽은 자와의 대화, 예, 그렇게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바후의 노래를 하면서 드림랜드는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나바후의 노래는 제가 이걸 쓸 때는 어떠한 반성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인종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할 텐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백인은 앵글로색슨은 그들은 앵글로색슨이고 여기에 메인스트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배울 게 많고 흉내내야 되고 그 메인스트림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영어를 배우고 액센트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작가들이 쓴 책은 거의 읽은 게 없을 정도로, 예, 그 뛰어난 작가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조차 처음에는 읽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부터 왜 익혀온, 우리가 특별한 반성 없이 무조건 익혀온 그런 인종차별의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학교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인들이 25%, 그 다음에 북미 쪽에 25%, 그 페어런츠들이 남미계, 레틴 아메리칸 쪽이 약 또 한 25%, 그 다음에 흑인들이 25%, 그 다음에 에이시안들이 약 25%, 4분의 1씩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진 그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이 돼가지고 레틴 아메리칸 학생들, 주로 이제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데서 온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내 정말 가본 적도 없는 그 남미계 학생들의 그 고향이 마치 내 고향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왜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학기 말에 되면 왜 종이꽃 이렇게 뭐 접어가지고 선물하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저한테, 대학생들이 자기네가 졸업하는데 나한테 종이꽃을 꽃다발을 접어서 주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흑인 학생이 어디서 내가 좋아할 거라, 저기 종이접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그거 종이접기에서 학을 500마리를 접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글쎄 학기 말 때가 다 됐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이거 드리려고 학기 초부터 몇 개월간 밤에는 몇 개씩 접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레틴 아메리칸 학생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왜 우리 저기 마지막 날 되면 엄마 아빠가 저기 한복 입고 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다른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글쎄 거기서 3학점짜리 코리안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레틴 아메리칸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 와서 인사한 그 케이스가 3번. 물론 제가 7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때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는 자기 그 레틴 아메리칸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결석할 수밖에 없는데 제 동생이 아파서 엄마가 이 동생을 보라 그러는데 저 이거 결석하기 싫은데 내 동생 데리고 가도 되나요? 이거는 우리 6.25 한국 전쟁 이전의 풍습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풍경을 만나는 거는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인종차별이 저에게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이제 남미계의 학생들이 막 저를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의 전생은 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볼 때도 너랑 만날 때 내가 우리 한국에서 만난 그 내 고향 사람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너는 전생에 분명히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your former life에서는 너는 you are born as a Korean.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막 그 스페니쉬도 막 배우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무지했던가. 제가 말하는 그 무지함은 브레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게 됐어요. 인디언 학생을 제가 가르친 것은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사우스 다코타로 2번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사우스 다코타에서 제가 인디언들을 만나면서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미국에서 이 앵글로 섹슨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정책을 썼는지 그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혹시 아세요?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매달 800불씩, 제가 이제 다녀온 지가 몇 년 됐지만 매달 800불씩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 800불이란 돈을 주지를 않죠. 그들은 어느 나라 언어를 쓰는 줄 아세요?
영어만 씁니다. 거기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누군지 아세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아니라 다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선생이 무슨 언어로 가르쳤죠? 예, 일본말로 가르쳤던, 다시 말하면 문화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인디안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한 2,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800불이 나오니까. 그런데 나가면 그 순수히 800불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렌트도 내야 되고 잡도 가지기 힘들고. 예. 근데 제가 너무나 바보같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인디안 언어를 제가 10시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제가 지금은 이제 외울 수 없지만 약 한 5분간 나를 인디안 말로 소개하는 거를 10시간 동안 번역을 해서 뜻도 모르면서 달달달달 암기해서 외워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한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 소개를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그들의 이제 언어로 소개를 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딱 한 분, 90살 된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런 언어를 내가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자기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으나 어려우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그 언어를 당신이 오늘 와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인디안들에게 인디안 말을 10문장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졌고요. 예, 그분들에 대한 우리 백인들의 횡포, 주류 문화의 횡포들, 이런 것들로 제가 가르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고 느낀 것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썼고,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박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자서전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살아나는 박제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잖아요. 남자고 이름도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장 그 작가의 인생관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걸 좀 속이기 위해서 제가 남자 주인공을 사용했고, 또 여기서는 그 한센병, 나병이라고 그러면 좀 더 적나라하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을, 환자,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는데, 제가 제일 최초로 쓴 소설이 바로 이 살아나는 박제입니다. 살아나는 박제를 왜 썼냐면, 제가 42살 되던 해에, 그전에는 제가 이제 막 신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한 2년 정도 다니고 신학교에서 뭐 석사, 네, 학위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라는 불려지지 않고 뭐 집사나 권사라는 그런 호칭으로 제가 막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약 3년 동안 1시간에서 많이 자면 3시간, 그러니까 평균 2시간씩 잠을 2년 반 정도 했어요. 미국 대학교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니까 얼굴이 마비가 되고 약간 이제 풍이 좀 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걸 치유하느라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마치 백두산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저 1층에서 2층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내려오는데 저 계단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사랑하던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교회 계단이 많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 계단을 남들은 우르르 한 2, 300명이 내려가는 그 계단에 나 때문에 뒤처질 때, 나 때문에 몇백 명이 움직여야 되는 그 공간에 내가 내려가면 갑자기 그 물결이 흐르다가 뚝에서 갑자기 수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버린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그런 방해꾼이 되었을 때 그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형기형의 한센병으로 상징되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욥기였습니다. 억울함, 모욕감.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욥기를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눈물에 욥기가 젖어지고 시편이 젖어지면서 그 성경에 구멍이 군데군데 났어요. 그러니까 눈물 위에 또 내가 또 막 그때 왜 감흥이 일잖아요. 막 억울하다, 막 속상하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죠? 이렇게 적다 보면 거기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은데 적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나는 박제를 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친구들과 사회와 교회, 학교 이렇게 피해서 그러면서 제 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가정이라는 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걸 썼는데 제가 그때 반성했던 것이 아주 정말 처절한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컴플렉스라는 걸 열등감을 바닥까지 체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체험을 그때 하게 됐고 우리가 저도 모르게 일류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맨날 뭐 제가 전교에서 7등 했다고 반에서 2등 했다고 막 울고 학교 안 나가고 그랬어요. 많이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전교 뭐 2, 3등 하는 거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반에서 1, 2등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뭐 그걸 갖고 그래. 반에서 4등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나 이거 이제 인생 하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류병에 걸려 있었다가 이렇게 남들이 다 남들보다 걸음을 행보를 늦춰야 할 때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했을 때 그때 마치 내가 지나가면 어떤 백인 할머니한테 제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하고 물으려고 다가갔는데 저 지금 돈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내 얼굴이 병이 들어있었고 절뚝거렸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하고 당해야 되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에서 살아나는 박제. 한번 제가 박제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살아나는 박제를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드림랜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어떤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